대한민국의 심장이 울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는 모두가 바라는 꿈이 되었다.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대한민국, 그 성공의 기틀이 된 한미동맹.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동한 한미동맹의 씨앗은 지난 70년간 충실하게 자라나 이제 울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이 이루어온 유례없는 경제 성장과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바탕에는 항상 한미 동맹이 있었습니다. Our nation's relationship has been a great success story. The alliance formed in war and has flourished in peace. Our efforts to enhance global security go hand in hand with promoting prosperity in what we call an alliance for the greater good. 강력한 한미 동맹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이 가능했다.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 동맹에서 더 뻗쳐나가서 이제는 경제 안보 또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만들겠다는 뜻이 되고요. 지난 시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가는 미래가 된 한미동맹 70년. 세계 속에 빛나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자취를 따라가 본다. 지난 4월 8일 뉴욕 한인교회에서 뜻깊은 추모식이 거행됐다. 황기환 지사의 순국 100년 만의 귀환. 그가 생을 보낸 미국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황기환 지사는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의 그 파리 위원회가 있었는데 외국어가 그 당시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한국 독립을 위해서 큰 활약을 했고 또 1차 세계대전 때 미군의 자격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한 분입니다. 조국인 조선의 독립을 위해 먼 이국에서 일생을 바친 조선 출신 미국인 청년 황기환. 그가 쓸쓸히 생을 마감하기까지 한시도 잊지 못했을 고국으로 이제야 돌아간다. 백년도 더 전에 조선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지금 다시 독립된 조국으로 귀환하며 그의 긴 여정이 끝난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항일 독립지사일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에도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분이다. 고국 산천에서 영면을 맞은 황기환 지사. 10대의 어린 황기환은 100년도 더 전에 어떻게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었을까? 미국과 한국, 아니 그때 조선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통상을 위해 조선을 찾았던 제너럴 셔먼호가 격침되자 이에 항의해 개항을 요구해온 미국. 신미양요를 거쳐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되었고 미국과의 경제, 문화 교류가 시작되었다. 당시에 조선이 이제 주변 정세를 보았을 때 청이나 일본이 이제 유럽에 있는 열강들과 어떤 불평등한 조약들을 맺는 광경들을 보았기 때문에
좀 더 공평한 행위자로서의 미국을 인식하고 있었고 일본 이외의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 바로 미국과의 조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둡고 괴로워라 밤도 길더니 기어 그 밤은 가고 이 땅에 감격의 새 아침이 밝아왔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광복을 맞으며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정부 수립 이전부터 사회적 안정을 이루기까지 승전국 미국이 주둔하며 미군정이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이루어졌다. 점령지역 구원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지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고 물자가 부족하고 통화가 남발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완화해줄 사회 안정을 통해서 체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던 원조를 제공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복 이후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이 임시 통치를 하게 되면서 남북한 간의 갈등이 깊어져갔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군사 도발로 전쟁이 발발했다. 미국의 어떤 이 극동 지역에서의 전략 개념이 만들어지고 어쩌면 또 에치슨 라인도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봐야죠. 그러나 북한이 한국을 남침한 이후에는 트루만 대통령의 판단이 한국에서부터 소련의 남침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참전을 했을 것입니다.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하는 등 성공을 거두는 듯 했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이 길어지면서 휴전을 위한 협상이 진행.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으며 전쟁이 종식되었다. 전쟁을 휴전을 하더라도 절대 다시 남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는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마지못해서 휴전에 찬성을 하셨지만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동맹국가 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휴전하자마자 직후에 만들어진 게 이제 한미동맹입니다. 1953년 10월 1일 휴전 상태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지속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원하고 미국과의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 한미 동맹이 탄생되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어찌 됐든 미국이 한국을 방해해주는 그런 조약이잖아요. 군사상의 조약이죠. 조약 중에서도 가장 강한 조약이고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해준다. 또 한국의 군사력 증강해준다. 그래서 그 군사력 증강에 맞게끔 장비도 지원해준다. 1954년 11월 17일 날 한미 합의 의사록도 타결이 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발효가 되었죠.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적 안정을 유지하며 현재까지 한미 간 강력한 동맹의 기반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을 치른 전 세계는 빠르게 전후 복구에 나섰고 전쟁 이후 또 다른 경쟁 구도인 냉전 체제로 이어졌다. 냉전 체제에서 미소 두 나라가 한 거는 우리끼리 다시 전쟁하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되니까 우리끼리는 전쟁하지 말자. 전쟁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에서 우리 서로 적대적으로 경쟁하자. 그게 이제 냉전이거든요.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당시의 전쟁 후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 위에서 국가 재건을 위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원조뿐이었다. 미국이 우리한테 사실 그 6.25 전쟁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은 지원해줬죠. 그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에는 그 PL 480이라고 그래서 그 밀가루, 옥수수, 뭐 분유가루도 뭐 주고 그랬어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원조도 해줬을 뿐 아니라 이제 세계은행을 통해서 또 미국의 그 유솜이라는 또 USAID, 뭐 유솜 이런 그 단체를 통해서 그 많은 원조를 해줬습니다. 1950년대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 세수보다
오히려 미국의 대외 원조가 더 많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기반 시설의 파괴와 경제력 약화, 거기에 정치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된 현실에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원조로 사회 경제적 안정을 이어갈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우리는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눈을 뜰 수 있었다. 1950년대 산업화 기반이 전무했기 때문에 경공업 위주의 어떤 사회적인 안정에 초점을 두는 그러한 경제 성장 모델이었습니다. 60년대 초반에는 이제 무상 원조가 지속되다가 그 이후 한국이 산업화 정책을 펴면서 유상 원조, 차관 형태로 원조가 꾸준하게 이어졌고, 이러한 원조를 기반으로 한국 경제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산업화 국가로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1956년에 한국 정부의 부흥부라고 하는 기관이 생기고 그 아래에 산업개발위원회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죠. 1950년대는 경공업 위주의 발전 정책을 펴면서 경제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며 대한민국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 계획 5개년 계획에서는 초기 계획에서는 수입대체 공업화에 근거해서 개발 전략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환의 중요성이라든가 외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필요성,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되었고, 경제개발 공업화 전략, 박정희 정부의 공업화 전략을 수입대체 공업화에서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0 산업인 제분, 제당, 섬유공업과 시멘트, 비료 등 소비재 산업이 급속히 성장했다. 하지만 야심차게 시작한 경제개발 계획은 때로는 난항을 겪기도 했다. 62년부터 시작된 계획 자체가 너무 의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성장률 부분이라든가 국내 자본 축적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중공업 관련 부분들의 건설 계획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차관이 안 들어오면 다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차관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 계획을 좀 수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차관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파병과 소독의 광부와 간호사 파견을 단행했고, 이들의 외화 획득은 한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는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고,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국가개발개혁이라는 경제개발을 추진하며 산업화와 수출 성장을 촉진하였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신념, 이는 곧 결과로 나타났다. 수출 촉진을 위한 외환을 확보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워 1961년 1인당 국민소득이 84달러에서 1979년 1723달러로 거의 20배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모험적으로 추진했던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6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굉장히 수출 주도형을 바뀌게 되면서 일단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처음에는 경공업의 노동 집약적으로 갔다가 70년대 가면서는 노동 집약적 중공업으로 갔다가 그 이후에 가서는 굉장히 고부가가치 쪽으로 이렇게 변환을 이루어 나가거든요. 한국이 그 당시에 70년대에 그 산업 정책을 전환하고 수출 중심으로 간 것이 결국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 주도 산업화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심에는 한미 동맹이 있었다. 빠르게 해외 시장이 확대가 되었는데, 그때 미국이 경제적으로 시장 역할, 우리나라의 공산품을 많이 수요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1980년대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시기로 섬유, 조선, 철강 산업의 해외 시장이 확대되며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한편,
기술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반도체, 자동차, 선박, 전자제품 등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한강의 기적이다. 사실 기적을 이룬 나라죠. 우리나라 국민들도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들이 한국의 발전한 역사의 상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강의 기적으로 우리 불리우는 한국 경제 성장은 우리 무역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한국의 수출이라는 것은 생산, 취업,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의 30% 이상을 기여하면서 우리의 경제를 선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사실 경제 발전을 국가 권력이 주로 선도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따라가고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을 했거든요. 초기 단계에서. 수출 증가와 고용 창출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양적 팽창했던 70년대와 기술과 교육의 확대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 구조가 변화되면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80년대. 끝없이 성장하던 경제는 한순간에 위기를 맞게 된다. 최근 겪고 있는 금융 외환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997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외환 유동성 위기를 한국도 피해갈 수 없었다. 당시 나라 빚이 1,500억 달러가 넘었지만 보유한 외환은 40억 달러도 되지 않아 결국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은 것이다. 31개 대기업 중에서 16개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비용을 치른 것이죠. 기업의 긴축 재정과 구조 조정으로 실업률이 치솟으며 국민들까지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19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가 일견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었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에 해왔던 부채를 통한 성장,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과도한 부채에 의한 성장을 계속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대외적인 환경이 나빠지게 되니까 급속하게 몰락한 겁니다. 국가 부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결국 IMF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내밀게 되었다. IMF에다가 200억 달러의 지원을 요청했었고, 결국 이제 그 200억 달러를 지원했을 때 IMF가 지원하면 바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도 역시 한미동맹의 진가가 발휘된 것이죠. IMF의 최대 주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IMF의 다른 이사국을 다 이제 움직여서 한국에 대한 200억 달러의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데도 역시 한미동맹이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후 외국 자본 유입 등 정부의 발빠른 위기 관리와 기업들의 뼈를 깎는 구조 조정, 그리고 온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장롱 속 금반지까지 꺼내놓으며 한마음으로 단합한 결과 IMF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하며 졸업할 수 있었다. 완전히 이제 폐쇄된 회사도 있고 아니면 인수합병된 곳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큰 변화를 겪었고 그 변화에서 살아남은 몇몇 대기업들은 드디어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그때 살아남은 기업들은 경쟁력이 있어지고 기업의 내실을 상당히 튼튼하게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서 그 당시 부채율이 보통 500%가 넘었는데 지금은 100% 미만의 기업들도 튼튼한 중소기업들로 많이 탈바꿈을 했습니다. IMF 외환 위기가 우리 경제에 남긴 명암은 분명하다. 먼저 국가 재무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산업 구조를 다양화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며
한국은 경제 구조 자체를 선진국화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 우리나라가 그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새로운 경제 성장을 위한 그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미국이라는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와 본격적인 이제 시장 개방을 다짐을 하고 아주 담대한 그 시장 개방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미 FTA 협상의 포문을 연 것이다. 다시 재정비한 한국 경제는 한 단계 도약해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기 위해 한미 FTA라는 피할 수 없는 시험대에 올라선 것이다. 무한 경쟁의 자유무역주의의 상징. 거대한 자본과 시장을 가진 미국과의 협상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우리 무역과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화의 시대에 맞아서 새로운 시장 공략에 대한 전략을 모색해야 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주요국에 대한 어떤 생산 기지 확보를 통해서 현지 시장에서 현지화를 통해서 공략하는 그러한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고, 우리 정부도 자유무역 협정, 즉 FTA 협정 체계를 통해서 주요국과의 경제 협력을 도모하는 통상 정책을 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국 무역 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만큼 우리는 FTA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으로 부상, 동등한 경제 협력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은 작지만 뭐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력도 있고 기술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소규모 대외 개방형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일 수밖에 없는 게 2012년도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한 이후에 양국 간의 그 교역률이 약 70%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 협정은 여러 가지 협정들 중에서도 가장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모범적인 협정입니다. 그것은 양쪽의 이익이 되는 윈윈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양국 동맹이 그동안의 군사 정치적인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 교역의 측면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동반자로서의 어떤 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은 2000년대 이후에 꾸준하게 양자 간의 협업 모델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양국 간의 긴밀한 통상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은 지난해 수출 규모가 6천억 달러를 넘어서 1964년 1억 불 달성 60년 만에 6,000배 이상 증가하며 세계 무역 규모 7위, 수출 규모 6위, 글로벌 무대의 주역으로 등장하며 미국의 당당한 파트너로 나서고 있다. 미 수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집계를 시작한 65년에 6천만 불 수준이었는데 1,800배가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교역량이 질적 양적 면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며 한미 FTA를 통해 더 공고한 관계로 발전했다. 우리 한국 무역 성장 역사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 수출의 최대 시장이면서 중요한 수입처로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2012년 체결된 한미 FTA 양국 관계를 정치, 군사 중심에서 경제, 무역 중심으로 한 단계 높이는 커다란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는 국가 간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과거 자유무역 시대 무한 경쟁 체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오던 미국은 최근 경제 정책의 변화를 보이며 수출 주도 국가인 우리나라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기존의 미국은 그 무역 자유화 확대를 사실 주도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과 이제 평화를 수호하는 일종의 그 빅브라더, 그러니까 큰 형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제는 그동안 이제 미국의 시장 문만 크게 활짝 열어줬더니 뭐 중국과 같은 국가 주도형 국가들이 뭐 보조금 아니면 뭐 기술 탈취 이런 그 불공정 무역 행위를 통해서 세계 대국 경제 대국으로 부상을 했다는 거죠. 미국은 일자리가 위협받는 등 사회 불안 요소가 증가하면서 자국 보호주의 정책 기조가 형성되었고, 이는 최근의 통상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Whether it's the semiconductors that power our most advanced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batteries that run our electric vehicles, and the rare minerals that make them up, or the vaccines and masks that were so essentia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ll of these things are vulnerable to shocks to the global system. Whether it's war like the war of Russian aggression in Ukraine, climate change, or natural disasters, the world needs supply chains that are diverse and resilient so that all countries have the ability to prosper even in the toughest of times. 공급망 확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분명했다. 2022년 5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첫 일정으로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는데 이는 매우 상징적이며 이례적이었다. Working with close partners who do share our values, like the Republic of Korea, to secure more of what we need from our allies and partners and bolster our supply chain resilience. That's why our strategy is to build around strengthening our ties and cooperation across the board. 과거 같으면 DMZ부터 갔겠죠. 오자마자 평택에 삼성전자 갔지 않습니까? 반도체 때문에. 그리고 현대차를 만났습니다. SK도 갔습니다. 전부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어떤 그 정책 방향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기술과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공급망 확충을 위해 경제 동맹 구축에 나선 것이다. 그 일환으로 미국의 주도하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확충 전략으로 경제 통상은 물론 외교 안보적 비전을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즉 IPEF가 출범했다.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통상 의제 중에 하나는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라고 하는 IPEF라고 하는 의제가 있습니다. 그 IPEF 협상 관련해서 저희가 조속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을 했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미국, 한국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14개국이 동참하며 상호 개방적이고 안전한 새로운 경제 생태계 조성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한국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와 미국의 경제 정책은 우리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국가들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이제 펴게 됩니다. 국내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업들은 해외 주력 시장에 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 EU 등 그 많은 국가에서 그 막대한 보조금을 가지고 지금 그 구축하고 있는 공급망 형성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였습니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고,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 시장 개척에 두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을 벌이는 기업들의 또 다른 선택.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확보를 위해 현지에 직접 공장을 짓고 투자하는
공격적 경쟁에 나선 것이다. 첨단 기술과 시장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며 시장을 넓히고 있다. Last year, Korean and U.S. firms committed tens of billions of dollars to joint ventures and investments in areas critical to the global economy, like semiconductors, solar cells, and high-capacity batteries. This extensive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benefits both Koreans and Americans. We're proud to be partners with Korea in all of these efforts because we know the U.S. ROK economic engagement will continue to be marked by mutual trust, openness, transparency, and inclusiveness. 미국이 스스로 이러한 건 첨단 기술 개발을 미국 내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미국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좋은 첨단 기술 제품을 만들어서 그 시장에서 우리가 그 좋은 물건들을 판매하고 또 달러를 벌어들여서 그것을 다시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한국 기업의 진출에 미국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한국 기업 최초로 SK 실트론의 현지 공장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한 것이다. 감격스러웠죠. 네. 반도체가 사실은 국가 안보하고 직결을 내는 핵심 전략 물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오게 된 거는 이 SiC 웨이퍼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전기차에도 쓰이지만 그 반도체 칩, 전략 물자로도 쓰이는 중요한 그 핵심 소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오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중요한 생산 거점이라고 생각하고 방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첨단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는 한국 기업 유치. 이를 통해 미국은 첨단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기본적인 통상 정책 기조에 따라서 미국은 지금 앞으로 첨단 산업을 모두 자국 영토 내로 다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한국의 나름대로 어떤 협상력을 갖고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은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업의 경쟁력과 가치는 그 기업만의 고유한 기술 개발과 보호가 중요하다.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이 기술이 기술적으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4개 국가,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대만, 독일 4개 국가만이 보유를 하고 있고 웨이퍼를 만드는 기술이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의 대미 진출에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미국의 핵심 원천 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만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국이 명실상부한 첨단 기술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기업인들께서도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그래서 이 세계 각지와의 공급망과 우리 이 무역의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협정이나 기타 정부 간의 협력체를 다양하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국이고 또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중심축입니다. 현재로서는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서 첨단 분야의 협력을 좀 강화해 나가고 있고 그 일례로 반도체 분야는 텍사스 오스틴의 글로벌 파트너링과 관련된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고 또 자동차 본산인 디트로이트에서도 자동차 부품 파트너링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12년 만의 국빈 방문은 한미 양국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동맹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Our nation's relationship has been a great success story. The alliance formed in war and has flourished in peace. Our alliance is about building a better future for all of our people. 우리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깊은 뿌리를 토대로 지난 70년간 도전과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며 강력하고 회복력 있으며 지속 가능한 가치 동맹을 일궈냈습니다. 우리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서로의 발전을 지지하는 포괄적 동맹 강화를 선언하고 이와 함께 경제적 실익도 챙겨왔다. 120여 명의 경제사절단과 동행하며 넷플릭스, 코닝 등 8개 기업 59억 불 투자 유치 성공과 50건의 MOU를 체결한 것으로 첨단 산업의 협력이 증가되며 한미 간 기술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 환경에 대응한 공급망 확보와 국가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원천이자 게임 체인저인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기술과 표준을 함께 개발, 공유하고 투자 촉진에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답게 세일즈 외교의 성공에 둘 수 있다. 한국에 마음껏 투자하고 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도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70년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기적 같은 성장을 이뤄왔다. 이제 다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더 큰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미 동맹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글로벌 동맹입니다. 한미 동맹은 미래로 나아가는 동맹이고 행동하는 동맹입니다. 군사 동맹으로 시작을 해서 또 한미 간의 그 자유무역 협정을 바탕으로 한 경제 동맹으로 격상이 되고 또 이제는 기술 동맹, 모든 첨단 기술 분야와 미래 산업에서 한국과 미국이 같이 협력하는 그런 아주 성공적인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Today, the impact of our alliance is no longer limited to our two countries. As we look to the future, we know we're sincerely and will continue to be allies, partners, and friends.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안보 동맹에서 출발을 했지만 안보 동맹에서 더 뻗쳐나가서 이제는 경제 안보, 또 공급망, 반도체, 배터리 이런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만들겠다는 뜻이 되고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미 두 나라의 공통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지난 70년 한미 동맹의 역사는 우리의 발전을 이끌어온 근간이 되었다.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 행동하는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은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한미 동맹 100년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We will build the world of tomorrow that opens endless opportunities for our future generations. I look forward to everyone being on board for our new journey together.